네, 월요일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면 지방선거 본투표가 열리게 되는데요. 역대 최고치 20.62%를 기록한 것을 두고 어느 당이 유리할지 셈법은 복잡한데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맞는데 최근에 사전투표율이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추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7%에 근접한 그런 정도 수치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그거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상 최고라고 이 얘기를 과연 불러야 될지도조차도 조금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상대적으로 지난 대선 때 참여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그러니까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 사전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주로 어떤 층일까 하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그냥 이 투표 충성도가 높으신 고령층들은 그냥 투표에 참여하셨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진보 지지층이 조금 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가지 논란들, 또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사전투표 참여율을 조금 낮추게 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층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유권자층의 투표율이 많이 반영됐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이하동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거의 일치하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하게는 특히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싸워왔고 그것의 결말을 맺은 것이 지난 대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셨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김으로써 보수 진영 내에서 팽배해 있던 이 사전투표 조작설, 부정선거가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는 반영이 안 됐으면 사실은 지금보다 좀 더 높은 투표를 기대했어야 되는데 네. 그전에 같은 분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애가 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것도 여러분들, 바로 지난 대선에서 저를 찍어주셨던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투표하시지 않으면 이번 선거 저희 민주당이 어렵습니다라는 절절한 호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야 지도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격전지를 각각 찾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선대위 회의를 하고 지금 수도권 곳곳을 돌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도 인천 계양을 해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제 딱 이틀 남았거든요. 각 당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갑자기 지금 전략 수정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도 계속 견제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견제론 관점에서 계속 이제 하는 거고, 다만 당내 분란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단합해서 이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원팀이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안정론이죠. 예. 집권 초반이고 하니까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에 좀 더 힘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좀 어떤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전 전략이 잘못 짰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에 자꾸 가서 지도부가 가서 붙으면 붙을수록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필요 이상으로 계양에 이제 국민의힘이 집중을 하면서 전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놓고 패착을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지방에 있는 투표할까 말까 고민했던 민주당 지지층으로 하여금 야 이거 대선 2차전인가 본데 나도 가서 투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었던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계양을 좀 제껴놓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는데 전 이건 잘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절박합니다. 이 두 마디 이외에는 지금 다른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윤호중 위원장,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갈등에서 촉발된 지도부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윤호중 특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좋았던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점점 더 증폭이 되면서 내부에서 싸움이 붙고 일부 지지, 일부 철회 막 이러는 국면이 벌어졌던 것이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처음 벌어졌던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확 이렇게 분위기를 좀 모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타이밍이 놓친 게 아쉬웠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예.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또 여야가 추경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62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오늘 그것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 선거 때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절실한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면서도 뭐 돈 풀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항상 뒤따르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표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또 해석들도 난무합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재정을 투입하는 추경안은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지금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서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풀어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거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풀린 돈이 또 돌고 돌다 보면 사실은 물가는 더 상승하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실제로 받은 거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악순환이 이제 반복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재정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그 좀 압박, 재정을 최대한 좀 축소를 시켜서 좀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 기조로 좀 가고 있잖아요. 네. 거의 초긴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사실은 지금 정도에는 그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을 더 푸는 쪽으로 네. 여당조차도 지금 그렇게 입장을 좀 선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돈 푸는 건 이번 정도로 그치고 또 뭐 벌써 또 다음 또 추경안 얘기 나오고 하던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번에는 여야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로 당장의 표심을 좀 의식하다 보니 지금 여야 합의로 결국은 통과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전 선거까지는 또 여야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이런 것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용어들 써가면서 또 반대를 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의 위치가 바뀐 상황, 지금은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단 말입니다. 김성애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재부가 어떻건 공무원들 구성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크게 평가들을 다르게 하시는지가 못내 궁금합니다.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1월에는 없다라던 이 초과 세수 53조가 네. 3월에 생긴 것,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사실 대기업의 90%는 1월에 전부 다 올해 우리가 세금 얼마 낼 거야라고 국세청에 사전 보고를 하거든요. 1월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없던 돈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 이 자체가 이제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금리 인상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미국도 금리를 더 올릴 계획이고 한국도 글쎄요 한 번 더 올릴까 뭐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돈을 풀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특히 대출로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 지원하냐, 1000만 원 지원하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한계 상황에 와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제가 보기엔 더 절실해 보이고 개별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제 추경이라는 것을 좀 크게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뭐 얼마 뭐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정책을 짜고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이걸 좀 후속적으로 준비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추경 협상 과정을 보면 사실 매끄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보다는 일단 추경안 처리가 먼저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추경안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국회에 공을 돌린 만큼 과연 언제쯤 만나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관심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것도 비상대책위원장보다 급이 아래인 원내대표에게도 제안했던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좀 거절은 좀 사실 의아했고요. 이런 논의는 좀 충분히,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가 됐든 뭐 파스타가 됐든 좀 자주 이렇게 만남을 좀 지금 예전보다는 좀 쉽게 가지시면서 많은 대화들을 야당과 나누시는 것, 이건 뭐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추경안에 대한 통과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원구성도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가장 좋은 그림일 텐데 그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가 끝내 좁히지 못했고 이것을 폭탄으로 안은 채 이제 하반기 국회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의외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워낙은 이제 지난해 벌써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1년 전에.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쪽에 이제 주기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싹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토록 반대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어찌됐건 임명이 되고 보니 뭔가 좀 더 방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전 뭐 모르겠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뭘 방어하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법사위원장 그냥 쉽게 줄 수 없다. 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안 주려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어찌됐건 명시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약속을 한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번복하는 게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좀 있었고 대략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실력을 우리가 좀 봤는데 그분들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서 법무부를 압박해서 과연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각 당의 논리는 너무나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는 이 갈등을 종국에는 어떻게 끝맺음을 맺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김성애 소장께 좀 전망을 해소할 듣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합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사위가 법사위의 역할만 한다가 있었거든요. 즉 자꾸 체계 조정 외에는 다른 건 안 건드린다라는 것이 합의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성문화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약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대치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 2014년에 그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 특수고용자들의 산업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특정 딱 하는 의원의 반대로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돼서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 쪽의 의원이었습니다. 반대를 해서 자기 대통령의 공약을 반대해서 어렵게 통과해서 법사위 제2 법안 소위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또 제2 법안 소위 위원장이 반대를 해서 이분도 또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정당이었는데 결국 한 2년 가까이 법안 통과를 못 시키고 끌었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조정만 된다면 결국 전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카드는 법사위의 역할을 원래 법사위 역할로 돌리기만 하면 뭐 넘겨주겠다라는 생각이 속으로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본연의 임무에 좀 집중하도록 하자는 건데 이것을 또 여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또 견해를 낼지 이 또한 또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려를 해봅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것 바로 김포공항에 대한 이전 이슈인데요. 관련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또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양을 위해서도, 인천을 위해서도,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항공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국가나 지역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분은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지역에서 뭐 압승이 예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선거 막판에 이런 공약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 지금 그 당선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 막판에 이걸 이제 던진 건데요. 그런데 이게 본인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개항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오랜 수건 사항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다. 표심이 어느 정도는 뭐 좀 긍정적으로 이 후보에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선거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당장 제주는 뭐 그동안 굉장히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뭐 이쪽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압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이 지역 선거를 비롯해서 나머지 지역 선거에도 지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지금 던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 이제 출마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반 이상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치단체장 기준으로 과반 이상 차지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현재 판세로 볼 때.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이제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건 근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조금 그 문제가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찌됐건 본인 출마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뭐 이 선거 총괄도 지금 맡고 있는 거잖아요. 총괄 상임 그 선대위원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전국 유세도 다녔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당을 위한 것인지도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선거는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을까. 적어도 대선 주자급 후보였다면 그런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됩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런 평가신데요. 저는 뭐 이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이 좀 길게 있으면 유권자들이 이해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국내 교통 같은 경우 KTX로 전환하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에 맞추어서 김포공항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전략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너무 급하게 나온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급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내 주요 인사들,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국토위 조홍천 간사를 포함해서 제주도 등은 모아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뭐 저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당내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홍천 의원이 국토위 관사로서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이거 예전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반대를 했다. 국토위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참 이것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이슈구나. 게다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라는 또 상징적인 인물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이 상황들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경기 서부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지금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경기도에는 아무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항 선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공약의 원 저자를 따지면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예. 계양구에 있던 시절부터 했던 이야기거든요. 계양과 김포의 발전은 같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 출마한 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이해가 일치해서 이번 공약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까지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아쉽습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 대책위원장 그리고 윤호중, 박지원 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5대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언어폭력이 없는 민주당, 그리고 미래 정책을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선 직후 5대 혁신안을 모두 실천해서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윤호중, 박지원 세 사람 모두 손을 잡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간 보여줬던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 막판에 이렇게 그래도 봉합을 이뤘다는 점에서 글쎄요 분위기 반전을 깨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억지로 세 사람이 모여서 지금 하하호호를 하고는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한 지붕 세 가족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자리에 있는 세 분 모두 제가 보건대는 지방선거보다 그 이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향점이 그쪽에 있는 네. 것 같고 그 이후에 본인들의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 그런 것을 위주로 지금 더 먼저 지금 뭐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것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과연 다 이게 해결된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할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그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이미 지금 폭탄이 터져서 안에서 지금 뭐 서로 분란이 지금 야기된 그런 그 상황인데 저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손 잡는다 그래서 이미 서로 갈라선 그 마음들이 쉽사리 봉합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일단 선거에 임박했기 때문에 급하니까 저렇게 일단 이제 봉합을 한 건데 여지는 상당할 것이고 실제로 지방선거 이번 투표에도 많이 그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특히 진보 지지층 중에 차라리 나 투표 안 할래. 이런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늦었지만 좀 다행인 행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예, 전 뭐 어쨌든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결국 들고 나온 것이 정치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도 야간 의원총회를 통해서 급하게 결의하고 정치 혁신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그건 평가랑 거기에 대한 뭘 진행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우물우물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고 지금 당내 성비가 또 터지고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입을 못 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혁신 요구가 더 거세지면서 내부에서 내홍이 생겼는데 바깥에서 특히 이제 팔짱 끼고 어느 쪽을 찍을지 고민하고 있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니네 반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일단 당내 합의를 했는데 예. 저는 5대 혁신안 당내 합의한 것과 지금 저기 서 계시는 세 분이 이 혁신의 주체가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체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비대위가 아니고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쪽이 당지도부로 뽑히느냐 거기에서 아마 결정되게 될 주제라서 언론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각 후보가 하는 답변이 달라지는 것 그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예. 그런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함께 일하고 싶어 했던 윤종원 전 IBK 기업은행장이죠. 결국은 이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고사했고요.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른바 책임총리제는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김기현 의원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책임총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정권 교체를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국민들은 예전에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국민들이 뜻과 달리 옛날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나요? 그건 식물총리이 아니 이렇게 구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서 섞어가지고 차원이 다른 얘기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의 이 위치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굉장히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식물총리 얘기 나오고 또 책임총리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의 이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둘러싼 인선을 둘러싼 이 파열음 결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윤핵관이 공개적으로 이 한덕수 총리에게 좀 면박을 준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이게. 과거에 이제 DJP 연합 당시에 김종필 전 총리의 위상 정도였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역사적으로도 김종필 전 총리 정도가 책임 총리에 가까웠고 그 이후 뭐 나머지 총리들은 사실은 이름은 그냥 책임 총리제인데 실제로는 별로 실권 없는 그런 그 총리였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도적으로도 일단 설계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지금 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대통령이 주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문재인 정부에도 사실은 그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정부는 그래도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다르지 않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윤정원을 누가 추천했느냐. 한덕수 총리가 뭐 강력히 추천했다. 이 보도부터 나온 것부터가 사실은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대통령하고 총리 사이에서 서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습니까? 서로 상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통상적으로 외부에 안 알려져요. 예, 그런데 그것부터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이거를 언론에다가 흘린 거죠. 예, 그런 것이고 또 설령 그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총리 간에 서로 직접 앉아서 독대해서 대화를 하면 딱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알려지고 바깥에서 뭐 어찌됐건 당에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뭐 비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린 것 자체가 결국은 이 한덕수 망신주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견제론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 뭐 식물총리라고 선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책임 총리를 맡기겠다 해서 그 전날 장관 명단도 다 이렇게 서명 받았다고 했는데 예. 전날 받아서 다음날 발표하는 것을 전날 아는 게 무슨 책임 총리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조정실장 한 자리거든요. 이거야말로 총리랑 정말 호흡을 맞춰서 일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도 당신이 원하는 사람 모르겠다라고 말해버리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내각 구성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어떤 형태로든 본인과 인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천한 인사고 이분은 협치를 위해서 뽑았다고 했는데 뽑아놓고는 막상 민주당이 인준을 해주니까 역할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라서 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